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 함부로 끊어낼 수도 혹은 함부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하지만 모든 천륜, 부모 자식 관계가 모두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저의 상황을 대입해 본다면 확실히 천륜은 끊어내기 어려운 관계가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면 양가 부모님 모두 가족이고 내 부모처럼 모셔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저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의 태도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충분하게 느끼게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지내면서 마음속 울분만 가득 차 지내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라면 절대로 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와 제 가족을 함부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로스쿨 졸업을 했고 변호사로 2년 차에 이르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워킹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결과 꽤 좋은 대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을 해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학기 중 여대 특성상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터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 입학 후 단 한 번의 휴학 없이 4년을 채워서 공부를 하고 애초부터 제 목표는 로스쿨이었기 때문에 바로 로스쿨 시험 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한번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인 탓인지 집중을 했지만 2번의 시험 낙방의 쓴맛을 본 후에 직어국, 즉 지방거점국립대학 로스쿨에 입학을 성공했습니다. 입학 후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놓고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3년의 로스쿨 기간을 보낸 후 한 번에 합격을 해 지금의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누구나 알만한 로스쿨 졸업은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 풍족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평범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엄마와 아빠는 늘 인자하셨고 예의와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 우리 부모님, 특히 엄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환경과 자신의 몫을 해내고 살아야 하며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를 자랑으로 드러내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 건 저희 엄마였어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엄마와 유독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인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이 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 오랜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대학 진학을 할 때에도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딸인 나까지 포함한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제가 4학년이 된 시점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부재하게 되면서 엄마는 늘 독하게 그리고 힘들게 저를 키워 오시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혈색이 좋지 않으셨는데 알고 보니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초기에는 몇 년 정도 투석을 하면서 지내왔지만 생각보다 투석을 하는 일은 힘에 부치셨고 결국에는 면역과 체력이 딸리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우리 두 모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것이지요. 당시 저희 엄마는 매우 그 시절에도 매우 똑똑한 분이셨고 대학도 나오셨던 분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나를 키워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정말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해오셨어요. 엄마의 노력을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저 또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와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해왔어요. 엄마와 저는 단 둘뿐이었지만 서로에게 상당히 의지를 해왔고 행복하고 단란하게 지내왔어요.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 하나 없이 맑은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했어요. 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자라왔던 터라 오직 일벌레처럼 일만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 로스쿨 동기였던 수정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로 일이 바빠서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니 저녁 정도를 먹는 사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자고 불러냈고 잠시 일을 멈추고 수정이와 저녁을 먹게 되었죠. 야, 너 이번에도 로스쿨 동문 모임 안 갈 거야? 거기 가면 기빨리고 친한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가? 난 안 가. 이번에 나 사귀었었던 원경이 오빠 있지? 그 오빠 결혼한다고 청첩장 들고 자기 와이프 소개하러 온대.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아유, 그럼 너 가면 되겠네. 왜 나까지 끌어들여? 아유, 안 가. 나 혼자 가는 것도 민망하니까 그렇지 기집애야. 나도 너 따라 안 간 지 꽤 돼서 아는 사람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같이 가주라, 응? 아, 정말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가준다 가. 매년 연말에 열리는 로스쿨 동문 모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하기 싫었던 저는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수정이가 꼭 가고 싶다고 조르고 조르면서 연말인데 매일 일만 해야 하는 제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마음도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승낙했어요. 동문회는 졸업 후 처음 가는 것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했던 동기들도 보게 되는 것이니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수정이와 함께 참석한 동문회 장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동기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꼭 같은 기수가 아니더라도 선후배 모두 다 만나는 자리다 보니 북적북적했어요. 수정이와 저는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고 수정이는 자신의 옛 남자친구를 확인하려고 자리를 떴고 혼자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복잡하고 정신없는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분위기 주도를 하거나 술을 즐기지도 않다 보니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가 등장을 했는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심코 쳐다보니 우리 동기 중 가장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도형 선배였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좋은 집 여자와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는 동문회 자체를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동문회를 나오면서 사람들 관심이 쏠렸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면서 무념무상으로 바라봤어요. 도영 선배 늘 1등만 하고 졸업하고 판사까지 됐는데 결혼해서 완전 실패했대잖아. 이혼했대. 그래서 오늘 동문회도 왔나 보다. 아, 그래? 저 선배 똑똑한 건 알았는데 결혼도 했었구나. 전혀 몰랐네. 몰라? 저 선배네 엄마가 그렇게 치맛바람이 셌잖아. 결혼도 아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못했을걸? 그러더니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다잖아. 아, 그래? 야, 박수정, 너는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모르는 소식이 없다. 내가 모르는 소식이 없는 게 아니고 너가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저 선배 워낙 유명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했고 지금 2년째 혼자라잖아. 재혼도 아마 자기 마음대로 못할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속으로는 내심 역시 사람이 다 가질 순 없구나 싶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자리는 무르익었고 수정이도 갑자기 사라지면서 혼자 남게 된 저는 슬슬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오랜만에 본 일기수 선배인 주영 선배가 다가왔고 상당히 불쾌한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죠. 야, 이게 누구야? 똑똑이 이주민 아니야? 잘 지냈어? 야, 너는 더 예뻐졌다. 어떻게 남자친구는 있어? 안녕하세요. 칭찬은 고마운데 그런 식의 칭찬은 안 반가워요, 선배. 잘 지내셨어요? 나야. 주민이가 언제 동기 모임에 나올까 생각하면서 지냈지. 아유, 어떻게 술 한잔 받아라. 아유, 아니요.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라 술은 사양할게요. 너는 예전부터 너무 딱딱해. 여자가 그러면 어디다 쓰냐? 아무리 능력 있어봐라. 누가 데려가나. 주영 선배의 선 넘는 발언에 화가 났고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옆에 앉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바로 그 선배였어요. 서로 안면을 튼 적은 있지만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 자리를 적절하게 끊어주면서 불필요한 다툼이 없게 마무리를 해주니 고맙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가려던 저는 그 선배와 자리를 함께 하게 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의 대화로 인해 저는 그 판사 선배와 상당히 가까워졌고 결국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선배가 아닌 오빠가 되었죠. 오빠가 한 번의 실패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불편해할 오빠를 배려해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만남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 건 맞지만 사실 선뜻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오빠 역시 한 번의 실패를 겪었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선뜻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저 또한 연애와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나 지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크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우리에게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이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며칠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느꼈지만 설마 했는데 정말로 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시나리오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기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도 모르겠더라고요. 혼자서 고민을 며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할 오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오빠, 나 오빠한테 진지하게 할 말 있어. 내 말 듣고 놀라거나 너무 당황하는 표정은 안 지어줬으면 해. 나 상처받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할까? 에이, 좀 무서운데? 걱정 말고 이야기해봐. 이것 봐. 임신 테스트기야. 벌써 3일째 3번 했고 계속 2줄이 나와. 아무래도 나 임신한 것 같아. 어떡해? 임신? 임신이라고? 와, 내가 아빠가 된다고? 이거 정말 맞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막연하게 내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고민했지만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이야, 이런 기분이구나. 주민아, 진짜 고마워. 내가 잘할게.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인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기쁘기만 한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성인이고 충분히 아이 책임질 능력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히려 고맙지. 정말 고마워, 주민아. 우리 결혼하자. 당황하거나 난감해 할 줄 알았던 오빠가 먼저 기뻐하며 나를 안정시켜주니 저 또한 걱정이 사라지면서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 평생 살아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운명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보자고 생각했고요.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건 분명히 운명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아이의 태명인 운명이를 위해 결혼을 약속하고 각자 부모님에게 알린 후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오빠 또한 오빠 어머니에게 알리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 또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니, 너 이렇게 각 잡고 이야기할 때 꼭 진지하거나 충격적인 이야기 하더라. 무슨 일이야? 나 사실 만나는 남자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엄마가 놀랄 일은 나 임신했어. 뭐? 아이고 정말. 얘 만나는 사람 소개하면서 임신도 이야기하는 애는 너밖에 없을 거다. 뭐야 엄마? 안 놀라? 안 화나? 나는 엄마가 엄청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임신해 왔다고 화를 내니? 네 앞가림 네가 잘하고 선택한 일이니 괜찮은 사람이겠지. 내가 키워놓은 딸을 믿기 때문에 엄마도 믿고 응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를 두고 미안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엄마인데 이런 일로 실망을 시킨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뱃속의 운명이를 위해서는 제가 더 강해져야 했고요. 저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 후 승낙을 받고 오빠 역시 별 다른 이야기 없이 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난 후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오빠는 그래도 자신이 먼저 우리 엄마에게 와 사죄하고 인사드리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다고 먼저 인사를 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죠. 문제는 오빠의 집으로 인사를 가는 것이었어요. 워낙 오빠를 통해서 시어머니 될 분의 성격과 태도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 역시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예비시댁이 될 곳이니 밝게 웃으면서 들어갔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제가 들어간 집에 시어머니는 뭔가 좀 어정쩡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반갑지도 반갑지 않지도 않은 그런 얼굴로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과 오빠 그리고 저까지 우리 셋은 식사를 했고 식사 자리는 조용하다 못해 고요했어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내오신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첫 마디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과일을 직접 깎아보라는 이야기였죠. 황당한 마음에 아직 과일까지 깎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정중히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삭막해지더군요. 이제 며느리 될 거란 애가 시어머니 집에 와서 과일도 안 깎고 따박따박 대들고 아휴 벌써 한숨이 나온다. 엄마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세요 진짜. 안 그러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내가 뭘 못할 말했니? 변호사라며 우리 아들은 판사식이나 됐는데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를 며느리감이라고? 아유 정말.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한 번 갔다 오기도 했는데 주민이가 오히려 손해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요즘 육아 이혼이 흠이라고 하니? 너 한 번 다녀왔어도 여기저기서 중매서 달라고 줄을 섰다 줄을 섰어. 무슨?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아들은 제가 자리가 차고 넘쳤어. 네가 임신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너를 받아준 거다. 변호사식이나 된 애가 지 몸 관리도 못해서 임신을 하니. 어느 정도 들어는 봤지만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직접 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면서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른에게 예의는 아니지만 저 또한 할 말을 했습니다. 오빠와 제가 아이를 먼저 가진 건 분명 순서에 어긋나지만 이 일이 우리 엄마와 저를 욕보일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오빠도 분명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문제로 치부하시고 깎아내리시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모든 말에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니 황당하신 듯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더 있다가는 뱃속의 운명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먼저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적어도 더 결례를 범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나왔어요. 당황한 듯 오빠는 저를 따라 나왔고 저는 오빠가 잡는 손을 뿌리셨습니다. 주민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실례를 했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나 오빠가 날 초대하기 전에 이런 건 다 단돌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만나보니 어머니랑 가족 못 될 것 같아. 나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할 이유가 없어. 우리 헤어지자.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애는 너랑 내 애잖아. 내가 다 해결할게. 나만 보고 와주면 안 될까? 아니, 오늘 오빠 태도 보니까 오빠만 보고 절대 못 오겠어. 잘 알겠지만 나 오빠 아니어도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여기까지 해.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이별을 고했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향했어요.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는 건 더더욱 싫었고 저로 인해 저희 엄마까지 무시를 당하는 꼴은 보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후로 오빠는 매일 같이 찾아왔고
매일같이 빌면서 전화와 문자를 해왔어요. 저는 한 번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대했죠. 이런 저를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는 못했던 엄마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절 타일렀어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웠듯 너 역시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오빠의 연락을 받아 조건을 내걸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요. 오빠는 작정을 했는지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시모와 엄청난 싸움을 했나 보더라고요. 주민아, 오늘 엄마가 네 사무실 앞 카페로 오신대. 직접 보고 사과하고 싶으시대. 어머님이? 정말로? 오빠랑 이야기 다 된 거야? 그럼 내가 아주 알아듣게 이야기했어. 이번엔 정말 주민이 속상하게 말 안 하실 거야. 한번 믿어봐. 의아하긴 했지만 정말로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고 그날 만난 시어머니 모습은 화를 좀 누르는 듯한 태도이긴 했어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아들 때문인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으신 분이 사과를 하러 직접 오셨고 또 내키진 않아도 사과를 하셨으니 제가 한 번은 굽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과를 받고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견례와 결혼식을 통해서 온전한 부부가 되었어요. 임신을 했다 보니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불러오는 배와 함께 운명이를 세상 밖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죠. 출산은 정말 빠르게 임박해왔고 잠시 육아휴직을 내긴 했지만 혼자서 해본 적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무섭고 혼자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도 하고요. 지방에 거주를 하던 엄마와 통화를 자주 하긴 했지만 직접 엄마가 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맘 같아선 엄마가 직접 와서 내 주변에 살면서 아이를 봐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남편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눈치가 보이는 듯한 상황이라 쉽게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고맙게도 아이 케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더라고요. 아이 말이야. 혼자서 케어할 수 있겠어? 내 생각엔 장모님이 아이 봐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물론 장모님이 안 힘드시다면. 정말 그래도 돼? 나 그동안 오빠가 좀 불편해할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연하지. 처음 임신과 출산인데 장모님도 자기 걱정될 거고 자기도 얼마나 장모님이 보고 싶겠어. 나 오빠랑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오빠 너무 고마워. 이런 건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지 바보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위해서 지방에서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역시 딸을 저를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건 엄마뿐이구나 생각했죠. 다만 엄마가 생활을 함께 하시기에는 서로가 불편할 수 있으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에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한사코 거절을 하시며 미안하면 매달 월세 정도만 내주라고 하셨죠. 엄마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신 덕에 저는 무사히 운명이를 세상 밖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 막상 무신경하던 시어머니도 찾아오시며 아이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시니 100일 기념으로 양가 어머니들을 모신 후 식사 자리를 마련해 볼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이미 상견례와 결혼식에서 만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고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이 걱정되어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상견례 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바탕 했던 터라 정말 서로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꾹꾹 참으면서 겨우 넘겼고 또 결혼식은 워낙 복잡하고 바빴던 터라 그냥 흐르듯 넘어갔기는 했지만요. 심지어 혼주 메이크업도 따로 예약을 했다 보니 굳이 만날 일이 없었고 그 덕에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운명이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양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늘 슬픈, 아니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조용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니 시어머니는 엄마를 상당히 낮잡아 보면서 말을 놓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무례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로 인해서 제가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 자체는 알고 계시지만 자세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 친정엄마도 네가 한번 양보하는 것은 어떠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잘 타일러 주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저희 친정엄마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고 이는 미리 알리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했어요. 식사를 하던 중 정적을 깨도 시어머니가 기어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사돈, 그 딸 팔아서 서울에 살게 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 내가 틀린 말 했네. 너랑 결혼 못했으면 사돈이 평생 서울에 와서 그런 으리으리한 좋은 집에서 살아보셨겠어? 틀린 말은 아니지. 막말로 시골 지방에서 아빠도 없이 겨우겨우 키워낸 딸 팔아 판사 사위까지 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사돈? 엄마,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왜 좋은 날 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아들이랑 손잡으러 와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한참을 기우는 집에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락을 한 건데 나는 지금도 도둑한테 내 자식을 강도 맞은 기분이야.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관이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참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입을 떼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저의 무릎을 잡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친정엄마 또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그동안은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에 모르셨겠지만 생각보다 가관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시 어르신이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소리까지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저는 엄마를 잡아 끌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따가는 무슨 소리를 또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짐을 챙기고 얼른 아이를 안은 후 엄마에게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 엄마도 더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따라서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가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남편은 당황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낸 후에 시어머니를 끌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사과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가서 사과를 하라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남편과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나가고 있는 저와 친정엄마 사이에 우연하게 건물 빌딩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지나갔어요. 별 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갑자기 빌딩 경비원분이 친정엄마를 보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던 모습 그대로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럽고 이분이 어떻게 엄마를 알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시어머니의 표정이 훨씬 더 압권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말을 잃게 되었지요. 정적을 깨고 난 후 질문을 먼저 던진 건 저였어요. 친정엄마에게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회장님이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이 모든 어리둥절한 상황에서도 특유의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하시면서 정중하게 경비원분에게 목례를 하듯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 당황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본 후 한숨을 쉬신 후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돈, 놀라셨나요?
제가 서울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셨는데 회장님 소리까지 듣는 걸 보니까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네요. 뭐 회장님 소리 들었다고 뭐라도 된 건 아니지 않나? 내가 무슨 표정을 뭐 숨겼다고 그래요?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군요. 아니 사돈,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누군가를 판단하시다니 그 참 무례하십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내 아들 강도 맞은 기분이라니까. 제가 혼자 딸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딸 덕에 잘난 사위 덕을 보며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시나 본데, 물론 자상하고 똑똑한 사위를 얻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함부로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해 모두 다 기억을 해두셨던 것인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은 바로 내 자식이 귀한 만큼 사위도 귀하게 여기면서 지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 어떤 조건도 제가 여부도 문제를 삼지 않았고, 혹시 사위가 속이 상할까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없다고 말이지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 역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남편 또한 똑똑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지 마치 우리 딸의 잘못처럼 이야기를 하시니 너무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떠나며 우리 모녀를 위해 남겨준 작은 유산 덕에 지금 이렇게 사돈 앞에서 면이 서게 되는군요. 내가 당신 대학 나온 것까지 궁금하다 그랬어요. 왜 당신의 집안 사정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그래요? 저는 적어도 사돈처럼 오직 아들에게만 기대어서 생활을 해야 할 만큼 마음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딸이 결혼 후에도 서러운 일이 없도록 하려고 재산을 불리고 지켜왔고요. 친정 엄마의 말에 저 역시 놀랐어요. 그동안 엄마와 지내오면서 비밀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모르는 아빠가 남긴 유산의 존재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불리고 또 불려서 이렇게 어엿한 건물주가 되시고 회장님 소리까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해온 친정 엄마가 새삼 존경스러우면서도 속이 상해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내 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지만 딸아이는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당차게 잘해 나갈 수 있는 똑똑한 아이로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떤 언급도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분명 사돈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위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해왔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시어머니는 뭔가 전혀 알 수 없는 미묘하면서 복잡한 표정을 하시면서 친정 엄마를 쏘아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주민이는 사돈이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고 상처를 주어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일절 언급한 적 없습니다. 그게 우리 딸의 인간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분이었다면 제가 먼저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새삼 후회가 되네요.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괜히 좋은 날 기분을 망치고. 아니, 자네는 잘못이 없네. 예전에 우리 주민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도 자네 행동과 끈기를 보고 마음을 돌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자네는 할 만큼 했어. 아니, 듣다 보니 말이 좀 그러네. 그럼 제 아들은 제가 가르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당연히 이런 소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명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텐데 왜 사돈과는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딸이 당신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친정 엄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현재 우리가 식사를 하러 방문한 이 빌딩도 친정 엄마의 소유이며 시골에 있는 그 집과 현재 딸을 도와서 아이를 봐주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된 옆동 아파트 역시 친정 엄마의 소유라고 하셨어요. 어쩐지 제가 전세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월세로 살 것이며 매달 임대료만 주면 괜찮다고 했던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아들만을 자신의 자산이자 자랑처럼 여기면서 사는 당신과 다르게 친정엄마는 엄마 자체로 자신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키워냈기에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멋진 여자이자 엄마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친정엄마가 멋진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엄마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오직 저를 위해서 그동안 참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드셨는지 차분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신 후 저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사돈은 계속해서 사위가 아깝고 이 결혼이 억울해졌겠다는 듯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사돈이 아들 덕을 본 듯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지할 수 없겠네요. 존중 없는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뭐 이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제 딸은 꼭 사돈 아드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를 키워낼 능력이 있고 또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뢰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이 밀려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엄마가 불필요하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했고요. 엄마는 우는 저를 안아주면서 손을 꼭 잡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까지 이런 소리 듣고 결국 헤어지라는 소리까지 하게 해서. 울지 마라. 네가 뭐 알고 그랬겠니? 도영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도 하잖아. 네가 울 일이 아니고 미안해할 일도 아니야. 그래도 속상해. 괜히 엄마한테. 근데 아까 이야기한 말들 다 사실이야? 너한테 미리 말 안 했던 건 혹시라도 네가 이 재산을 믿고 네 역량을 더 펼칠 수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어. 어차피 다 너 주려던 거야. 아니야.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 돈이지. 내 돈 아니지. 아무튼 정말 미안해요, 엄마. 내 돈이 네 돈이지. 다 늙은 내가 돈이 왜 필요하니? 그나저나 너 도영이랑은 어떻게 할 셈이야? 지금 마음 같아선 헤어지고 싶어. 가서 얘기 한번 해봐야죠. 엄마와 대화를 한 후 저는 남편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던 일을 떠올리니 엄마와 한바탕 울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 친정 엄마에게 제대로 당하신 시어머니가 나름 쌤통이다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집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을 하며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렸는지 제가 오자마자 일어서서 왜 이제 오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큰 잘못이 없다는 건 정말 잘 아는데 그래도 왠지 시어머니로 인해 남편까지 미워 보이는 상황이었죠. 왜 시어머니랑 더 있다 오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내가 집으로 와야지 어디를 간다고. 나도 그러고 나서 바로 집에 왔어. 당신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왜 기다려?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일상을 넘어서 일생이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아. 오늘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맞아. 나도 우리 엄마 지겨워. 내가 좀 더 기대에 부응하면 되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엔 결과가 이거네. 내가 대신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매번 사과를 하니까 내가 더 미치겠는 거야. 근데 나 이제 더는 못해.
우리 이혼해. 진지하게 생각해줘.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냐며 되물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강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냉전 아닌 냉전으로 지내왔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이혼을 원하는 마음을 바꾸길 원했고 저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마음을 바꿔버리면 이 상황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아이를 재운 후 부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나는 할 말 없다고 말했잖아. 나는 할 말이 있어서 대화하자고 한 거야. 당신 나랑 헤어지는 건 마음 절대 안 바꿀 거야? 말했잖아. 당신은 시어머니 아들이고 시어머니는 당신을 절대 못 놓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실수까지 한 마당에 이게 결혼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 그럼 내가 엄마랑 영 끊으면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부부고 오빠랑 오빠 엄마는 천륜이야. 그게 끊어진다고 끊어져? 나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그동안 엄마는 나밖에 모르고 지내왔어. 내 삶을 자기 삶처럼 투영해서 공부도 학교도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고 그 결과가 결국 이혼이었잖아. 나도 이제 지겨워. 그런 실수 다시 나기 싫고. 남편이 한 이야기는 놀라웠지만 아주 결연했고 흔들림 없는 말투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내가 끊어내도록 할 수는 없기에 이혼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나와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에 그러라고 부추길 수도 없고 또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쩜 시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렇게나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나와 우리 아이를 선택해준 남편이 고맙기도 했고요.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한 끝에 저는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늘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닌 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어보기로 했죠. 남편은 저와의 대화를 마친 후 그 길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마도 단판을 짓도록 한 것이겠지요. 그동안 남편도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참고 참으면서 지내왔던 나날들이었는데 한 번의 실패도 모자라 또 다시 시어머니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서 남편도 결단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알 수 없었어요. 남편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은 말도 없이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이내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보고 저와 생활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출근을 하고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업상 저는 아이를 돌보던 중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고 번호를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분명 그날 일에 대해서 자사우를 외치겠거니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일은 아니었기에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놨다. 내 아들 돌려놔라. 이 지독한 년이라며 소리를 치셨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기에 결국 우리에게는 서로를 비난하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이런 일들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싶은 마음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불필요한 다툼을 하기 싫어하시는 말씀을 모두 다 들은 후 전화를 정중히 끊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전화가 왔고 결국 우리는 매일 이렇게 서로를 상처 주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 목소리는 당연히 남편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거나 굽히고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 목소리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정말 나를 위하고 사랑하면 제발 주민이랑 장모님 좀 가만히 놔두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저도 그 순간은 좀 당황스러워서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을 한참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설마 남편이 그 정도로 매몰차게 할까 싶었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마치 부모가 없던 사람처럼 지내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한동안은 연락도 없고 또 분란이 생기는 일이 없다 보니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죠. 시어머니는 혼자서 살고 계셨는데 겨울철 혼자서 얼어있는 길을 걸으시다가 그만 넘어지신 거예요. 얼음길에 넘어지셔서 완전히 골절되신 터라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셨어요. 누구든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식부터 생각난다고 시어머니 또한 떠오르는 건 며느리인 저와 남편이었죠. 시어머니는 내심 다쳤다고 하면 모든 일이 없던 일이 되면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장모님과 며느리인 저에게 사과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를 한 이후부터 다시는 남편을 치켜 세우며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후 시어머니는 자존심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입원을 한 채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늙음하게 외로워지고 견디기가 어려운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시어머니 전화에 조금은 긴장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이니? 나다. 네, 어머니 다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니, 나이를 먹었더니 잘 안 낫고 많이 아파. 내가 전화한 이유는 내 몸이 이래서 너와 사돈을 직접 찾아갈 수가 없구나. 미안하지만 직접 나를 찾아와 줄 수 있겠니?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희 엄마까지요?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그냥 저한테 하세요. 아니야. 예전처럼 그러려는 게 아니고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정말 미안하다. 얼굴 보고 진심으로 사과가 하고 싶어서 그래. 시어머니의 많이 지치고 사기가 꺾인 목소리도 처음 들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더더욱 생소하고 놀라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로운 나날에 아프시기까지 하다 보니 결국 찾게 되는 건 가족이라고 이제서야 뉘우치신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시어머니 병실로 병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셨고 많이 마르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병원에 가기 전까진 괘씸한 마음이 가득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쓰럽고 금세 풀리더라고요.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잘 지내보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물론 치료를 위해 신경을 썼어요. 물론 저 역시 며느리 도리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봤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금방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난 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갑게 매일매일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사이는 아니게 되었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명절이나 생일에도 마치 의무처럼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일도 현저하게 드물어졌어요. 완벽하게 독립된 하나의 가족처럼 지냈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정도로 그쳤죠. 서로에게 필요했던 거리를 확보하고 지내니 더욱 사이는 좋아지고 서로를 더 어렵게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면서 좀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결국 남편에게 졌고 진정한 사과까지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또 다시 시어머니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이 싫었던 모양인지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거나 시어머니를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역시 홀로 남편을 키우면서 자신의 자랑이자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왔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제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듯 시어머니도 남편을 자신의 배우자처럼 혹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던 것도 점차적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서로 상처도 받고 화도 내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해요. 저는 이제는 어떤 문제도 없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키워나가고 제 커리어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에게 아빠가 남긴 선물 같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아빠가 사랑하는 아내인 우리 친정엄마에게 남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돈이라고 여기지 않은 채 여전히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잘 살고 있어요. 천류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남편이 멋있게 느껴지고 앞으로 저 역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나였어도 남편처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남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떤 순간에도 나를 우선해주는 남편을 만났고 저에게는 이것만큼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남편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